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노력은 2025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최강의 해군 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정확히 15년 만에 한 단계 더 강력한 전력의 기동함대 사령부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한 강력한 해군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4년 동안 국방 분야를 뜨겁게 달군 것은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해군력 강화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해군 함정을 늘리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도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각종 함정을 찍어내고 있으며 이제 더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중국의 확장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제7기동전단을 구성하여 중국 등 주변국과 맞설 수 있는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 해군은 동북아시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동함대 사령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제7기동전단의 해군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해상 패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게 전 유럽과도 상대할 수 있는 최강 전력의 제7기동군단이 있다면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포함하여 주요 군수지원함 등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 집결해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도 제7기동전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단을 구성하는 주요 함정만 보더라도 한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 모두 모여 있어 육군의 제7기동군단 못지않은 강력함을 자랑하며 해군의 1, 2, 3함대 전력을 모두 합쳐도 제7기동전단을 이기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도 제7기동전단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해상 도발에 대비하여 한국 해역 어디든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7기동전단이 동원할 수 있는 화력만 하더라도 400발 이상의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필두로 90발 이상의 해성대함 미사일을 집중 사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과 일본 전역,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해성-2 함대지 미사일까지 200발에 육박하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7기동전단이 2025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로 새롭게 창설될 예정입니다. 제7기동전단이 2010년 2월 1일에 창설되었으니 딱 15년 만의 일이며 이로써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해상 판도를 뒤흔들 최강의 창을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현재 한국이 건조 중인 모든 구축함을 배치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하의 3개의 전대를 구성하여 기동함대를 운용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기동함대 예하의 각 전대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편제하여 전대별 6척, 도합 18척의 구축함 전력을 편성할 것입니다. 하나의 해군 전대에 구축함이 6척이나 편제된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전력이 아닌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도 6척의 구축함이 편제된 부대는 항공모함이 없어도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고강도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하나의 전대에 구축함 6척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대별로 6척의 구축함을 편제하고 이를 묶어 도합 18척의 구축함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전력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동함대 사령부를 운용한다는 것은 한국 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주목을 받는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는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수직 발사관만 88셀을 장착한 구축함으로 특히 24셀의 KVLS-2를 장착하여 다양한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신형 구축함이 100개 이상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고 한국 해군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128개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화력을 낮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운용하는 KVLS-2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미국제 마크 41 VLS나 KVLS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발사관입니다. 따라서 발사관의 물리적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 발사관의 개수가 줄어들었을지언정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체계의 화력은 중국제 구축함이나 한국의 구형 구축함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KVLS-2는 오히려 미국의 주력 함정인 주말트급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마크 57 VLS와 비교하는 것이 더 합당하며 한국은 KVLS-2를 활용하여 각종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구축함에서 사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최초로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가 적용되는 KDDX는 16셀의 KVLS-2를 포함하여 도합 48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충남급 호위함에 도입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KDDX에 구축될 레이더의 S밴드 레이더 소자는 약 4,100개 수준으로 4,350개의 소자를 사용하는 AN 스파이 1D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AN 스파이 1D 계열의 레이더가 미국의 테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이지스함에 장착하고 있는 검증된 레이더 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대등한 수준의 레이더 소자를 보유한 KDDX와 한국산 레이더의 성능은 전 세계의 어떤 해군 함정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우수한 표적 탐지 능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는 향후 기동함대 사령부의 중추 전력으로 활약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군사 강국들을 견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동함대 사령부가 제7기동전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주도에 배치되었다는 점과 해군의 신형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한국 해군에게 있어 기동함대 사령부는 대양 해군의 중추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해군기지는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존의 1, 2, 3함대와 달리 곧바로 외부 바다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전술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은 한국이 주변 국가의 군사 충돌을 감행하거나 적이 항만 봉쇄를 시도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전술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해상 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 증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상교통로 보호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은 해상을 통한 교역과 물류 수출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급변하는 해양 정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한반도 연안에서의 작전 활동에만 국한된 전력을 보유했다면 다른 해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사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을 것인데요. 제주를 거점으로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함대 사령부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또한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대는 군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수 지원함을 통해 보급의 지속성을 확보해야만 먼바다에서 연료, 탄약, 식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원거리 작전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수지원함 전력이 부실하다면 전투함은 지속해서 보급을 위해 회항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회항 과정은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전투함 전력을 확충하는 것에 비해 지원함 전력을 확보하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몇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설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구축함의 전력화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별도로 신형 군수지원함을 편재함으로써 아군의 작전 지속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이 체계적으로 대양 해군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만 원래 한국이 구상하고 있던 모든 기동함대 전력은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한국은 각 기동전대의 기함으로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을 각각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에는 각종 수송기를 이착함할 수 있게 운용하고 경항공모함에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배치하여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여 관련 사업이 보류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이 멈춰있던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재개하고 기동전단의 기함으로 항공모함과 대형 수송함을 편제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중국,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해양 패권 경쟁은 한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언제든 모든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처럼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도 해군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상 패권 경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2025년부터 막강한 전력의 함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개편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요. 서둘러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2번, 3번함과 KDDX 6척도 전력화가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5일 독도함 무인기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발진한 것은 대한민국 무인 전투 체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한국형 무인기가 전장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입증했으며 특히 독도함과 같은 해상 함정에서 발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무인 항공 전력을 조기 확보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국산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우리 기업의 우리 기술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빠른 속력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기 때문에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육상의 긴 활주로 해서 이착륙하고 운용돼 그동안 함정에서 운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 실험에 성공한 무인기는 100m 이내의 길이가 짧은 함정의 비행갑판에서 활주한 뒤 이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상황에 맞는 무인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된 무인기는 날개폭 16m, 길이 9m의 고정익 항공기로 차체만 작을 뿐 일반 항공기 개발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엔진 국산화 작업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무인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로 알려진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국산화를 실현한 상태고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의 축소 후속 모델 가오리 X1은 국산 5,500파운드 포스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KUS-LW를 공개하면서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으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 후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1 터보 프롭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KF-21이 블록 1 양산을 끝내고 블록 2 개량을 시작했을 때인데요. 즉 KF-21과 KUS,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뒤늦게 무인기 시장에 뛰어든 대한민국이 어느새 정상권 그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외상 고성능의 엔진과 부품을 써야 한다던 일부 주장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정상까지의 길은 멀고 선발주자들의 기술 수준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가령 호주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은 동체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쿠르스크 공항까지 날아가 전투기 5대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은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까지 완료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 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벌써 1년 전의 일이고 선두그룹의 무인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쉽게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미 MQ-1 프레데터를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MQ-9 리퍼를 고고도 정찰 드론으로 MQ-1 프레데터를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로 활용해왔습니다. 미 육군 개량형인 A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 혹은 GBU-44 4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장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인기가 전술기에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인 MQ-9 리퍼에서는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40분 가까이 공중을 배회하던 무인기가 적군의 전차 상부를 노려 탑 어택 공격을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고 조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용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인기는 전쟁 양상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무인기 개발을 본격화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자세 스펙에 대해선 추후 밝혀지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무인기 개발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번 독도함에서의 첫 비행 실험은 대한민국 무인기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함과 같은 대형 함정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발진한 것은 해상작전의 폭을 크게 넓힐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해양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독도함은 대형 상륙함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인기 운용이 가능해지면 전술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무인기 기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전략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국산화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고정익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전장에서는 더욱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전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무인 전투기는 전장 10.9m, 전폭 19.8m의 미국산 MQ-9 리퍼와 비슷한 크기의 스펙마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로 덩치가 커진 만큼 다양한 용도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 같은 지역에서 상시적인 감시와 공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해양 갈등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해상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무인기의 활용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어 전략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무인기 전력의 다각화를 통해 육상, 해상, 공중 전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무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독도함 실험은 그 첫걸음으로 향후 대형 함정뿐만 아니라 중소형 함정에서도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형 무인기는 AI 기반의 자율 비행과 타격 기술까지 접목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유사시적의 핵심 지휘부나 주요 무기 체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국외 수출하여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인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무인기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사람이 직접 나서기 힘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투가 중심이 될 것이며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군이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를 통한 전장정보 수집과 실시간 정밀 타격 능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향후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국방의 길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